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것인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가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러니까 그만 낯선 숙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오늘은 71년 전 미국 공중보건학회지에 나온 논문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좀 특이한 게요, 논문 제목을 보세요. 무슨 설명이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특이한 감염병을 다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감염병이요,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처럼 이런 팬데믹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병이 미국인의 관심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국의 젊은이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장에서 이 감염병, 이 괴줄로 쓰러져 갔기 때문입니다. 1953년 이 논문에서는요, 이 미지의 감염병을 새로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에피데믹, 유행성, 헤모리직, 출혈, 피버, 열, 유행성 출혈열이죠. 이 병명 그대로요, 이 환자는 열이 많이 나고요, 눈이 충혈되고, 그리고 입에서 피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1951년 초여름에 그 전선에서 첫 감염이 나온 이후로 그 해에만 1000여 명의 미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의료계에는 비상이 걸렸죠. 쭉 자료를 보니까 1940년대에 일본과 러시아, 당시엔 소련이라 불렸죠, 그 러시아 과학자들이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에서 그 비슷한 병을 보고했다는 것은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 미국 의사들은 이거를 처음 보는 신종 감염병이었어요. 휴전 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환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원균의 공격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로가 상대방이 생물학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늦봄, 5, 6월, 그리고 늦가을, 10월, 11월에 환자가 급증했어요. 하지만 이 병원체의 정체는 그냥 오리무중이었고요. 그렇게 사반세기가 흘러갔습니다. 1978년 마침내 괴질의 원인이 들쥐의 몸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학자인 고 이호왕 박사께서 한탄강 유역에 서식하는 이 등줄주의 폐 조직에서 이 문제의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곧이어서 이 바이러스는 한타 바이러스로 불리게 돼요. 옛날에는요, 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새로운 미생물이 발견되면 그것이 처음 분리된 장소 이름을 붙이는 게 일종의 그 생물학교의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한탄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이제 진단 검사가 가능해지잖아요. 또 논문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한탄 바이러스가 한탄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여기저기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되니까 1981년에 이르러서는 이런 류의 바이러스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한타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속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한타 바이러스 속에는요, 인간에게 치명적인 종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도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요, 인체 병원성 한타 바이러스 종은 부대륙에 국한되어 분포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적어도 1993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1993년 5월 미국의 뉴멕시코주 어느 시골 지역에서요, 건강한 운동선수가 갑자기 고열과 호흡 곤란을 겪었어요. 나중에는 토열까지, 피까지 토했고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의 애인도 같은 증상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일주일 동안에 그곳에서 4명의 환자가 더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건씩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했고요. 안타깝게도 환자 절반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 의문의 감염병이요, 유타와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지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급기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나섰고요. 첫 희생자가 나온 지 약 한 달 반 만에 원인 병원체가 한타 바이러스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붙였을까요? 그 지역 이름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을 지칭하기가 애매해서 이를 Four Corners 바이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Four Corners란 콜로라도와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주가 모두 맞닿아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별칭이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거의 동시다발로 4개의 줄을 휩쓸었다는 점에서 장명에 나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그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Four Corners가 이 바이러스 이름에 붙게 되면 관광 명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항의가 받아들여져서요, 이 바이러스 이름은 신놈브레 바이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신과 nombre는 스페인어로 각각 없는과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no name이고요. 우리말로는 무명 바이러스라는 뜻이니까요. 사실 이름치고는 상당히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참고로요, 2015년부터는 국제보건기구 WHO에서요,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를 명명할 때 지역명을 피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부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 즉 숙주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절대 기생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한타바이러스도 그렇고요, 이 많은 바이러스가 동물 숙주에서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류 숙주와 한타바이러스는 수백만 년에 걸쳐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어요. 이렇게 병원체를 지니고 있지만 자기는 큰 해를 입지 않고 있는 병원체를 전파하는 그런 숙주를 보유숙주라고 합니다. 한타바이러스의 보유숙주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쥐과와 비단털쥐과. 쥐과에는요, 생쥐와 등줄쥐, 씨궁쥐 등이 속하고요. 이들은 주로 구대륙에 살아요. 이에 반해서 사양쥐와 햄스터, 나그네쥐 같은 이 비단털쥐류는 주로 신대륙이 활동 무대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요, 그래도 흥미로운 사실은요, 숙주가 비슷할수록 바이러스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바이러스가 서식 환경, 그러니까 숙주죠. 숙주에 적응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숙주에 따라 바이러스의 특성도 조금씩 달라졌죠. 예컨대 치사일 면에서는요, 신대륙 바이러스가 구대륙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이 구대륙과 신대륙 한타 바이러스는 각각 콩팥과 허파에 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두 감염증을 공식적으로 각각 신증후군 출혈열과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이 숙주의 대소변과 침을 통해서 이제 환경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야생 설치류가 많은 지역일수록 바이러스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전쟁 영화 속 단골 장면인 그 덤불성 매복과 그리고 이 포복 등은요, 보병 전투의 기본이잖아요. 특히 6.25 전쟁의 한가운데서 치열한 고지 쟁탈전을 벌였던 군에는 한타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1951년에 전선에서 이 한타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93년 미국 남서부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해에 그 지역에는 대풍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풍년의 원인은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인 엘니뇨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풍년이 되니까 먹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만큼 들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들쥐가 많아졌어요. 어떡하죠? 얘네가 더 많은 배설물과 함께 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으로 더 많이 퍼져나갔겠죠. 한적한 농촌의 일상생활에서 이 바이러스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이 감염병 발생 원인의 그 바닥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유숙주 밖으로 나온 이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파괴됩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간 내에 새로운 숙주를 만나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사멸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숙주 갈아타기 과정에서 인간이라는 낯선 숙주를 만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동물에서 유래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더 치명적인 근본 이유는 바로 이 낯섦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한다면요,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것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빨리 나가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러니까 그만 낯선 숙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환경파괴, 이 도시화 등 인간 활동이 이 새로운 감염병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결국 지구 생태계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얘기죠. 바이러스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잊지 않고 예방과 대비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우리는 자연에 둘러싸여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자연에서 떨어져 나올 힘도
자연을 넘어서 나가 힘도 없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과학학술지 네이처 1869년 11월 4일자 창간호 머리글을 여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아포리즘입니다. 이 글을 쓴 당대 거물 생물학자 토머스 헉슬리는요, 괴테를 인용해서 자연의 위대함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함으로써 네이처 창간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죠. Mankind dwell in her 이렇게 나오는 거. her는 자연을 말하는 거죠. 인류는 자연 안에 살고 자연은 우리 안에 산다. 자연은 모든 사람과 게임을 한다. For love, 사랑으로. 그리고 기뻐한다. The more they win, 사람들이 더 많이 기뻐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연의 움직임은 so hidden, 감춰져 있어서 미처 우리가 알기 전에 게임이 끝나버린다.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아마 이 토머스 헉슬리는요, 이 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 중심적 환경관에서 벗어나 생태주의적 가치관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